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성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충격적인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국회의원 비서관까지 지낸 엘리트 커리어 우먼이었던 정은채 씨. 그녀가 결혼 후 전업주부가 되어 완벽한 며느리 역할을 하려 노력했지만 임신 6개월 만에 배를 걷어차인 끔찍한 사건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반전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한때 굴복했던 여성이 어떻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복수를 완성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지 함께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은채는 누구보다 똑똑하고 유능한 여성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일하며 정치 현장의 최전선에서 활약했죠. 동료들은 그녀를 미래의 정치인감이라고 불렀고 실제로 은채 자신도 언젠가는 더 큰 무대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은채가 남편 박준호를 만난 것은 정치 관련 세미나에서였어요. 준호는 대기업 임원의 아들로 차분하고 신사적인 매력을 가진 남성이었습니다. 당신 같은 여성과 함께라면 어떤 꿈이든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던 그의 말에 은채는 마음을 열었죠. 결혼 후 은채는 남편과 가정을 위해 자신의 커리어를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정이 우선이야. 내 꿈은 잠시 미뤄두더라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희생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거든요. 시댁에서는 은채에게 완벽한 현모양처가 되기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시아버지 박규섭은 전통적인 가부장적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 며느리에게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어요. 며느리가 되었으면 집안의 체면을 세워야 한다며 수시로 은채의 행동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은채는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였어요. 시아버지께 깍듯이 인사드리고 시어머니의 말씀에 고개 숙여 듣고 남편의 뒷바라지를 위해 새벽부터 저녁까지 집안일에 매달렸습니다. 이게 바로 가족이고 사랑이야.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지. 라고 스스로를 달랬거든요. 그렇게 2년이 흘렀고 드디어 은채에게 임신이라는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시댁에서는 당연히 아들이기를 기대했죠. 특히 박규섭은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았어요. 임신 6개월째 태아의 성별을 확인하는 날이 왔습니다. 은채는 설레는 마음으로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았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축하드려요. 건강한 딸이에요. 그 순간 은채는 무척 행복했습니다. 성별이 무엇이든 자신의 소중한 아이라는 생각뿐이었거든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 그 소식을 전했을 때 시댁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박규섭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졌어요. 딸이라고?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에 대를 이을 아들이 필요한데 딸이라니. 이것이 바로 은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날 밤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과 은채의 깨달음에 대해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은 유독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만 내쉬며 밥그릇을 밀어놓았고 시아버지 박규섭은 술잔을 기울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남편 준호조차 은채를 마주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은채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 성별이 무엇이든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 순간 박규섭이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중요하긴 뭐가 중요해. 우리 집안 대가 끊어지는데.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너 같은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뭘 했는데? 애 하나 제대로 못 낳으면서. 은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의 반응이었어요. 준호는 고개만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아버님, 아이의 성별은 제가 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말대꾸까지 하고 앉았네. 박규섭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애초에 너 같은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인 것부터가 실수였어. 머리만 좋다고 뭐가 되나? 여자는 아들 낳는 게 첫 번째 의무야. 그날 밤 박규섭은 평소보다 훨씬 많은 술을 마셨습니다. 은채는 방에서 혼자 울고 있었어요. 서울대를 나와 국회의원 비서관까지 했던 자신이 이렇게 무력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거든요. 새벽 2시쯤 술에 취한 박규섭이 은채의 방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나와봐. 은채가 문을 열자 술 냄새가 진동하는 박규섭이 비틀거리며 서 있었어요. 너 진짜 딸이야? 병원에서 잘못 본 거 아니야? 아버님, 이미 여러 번 확인했어요. 건강한 딸입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규섭이 갑자기 은채의 배를 향해 발을 올렸어요. 임신 6개월에 불러온 배를 향해서 말이에요. 딸이면 필요 없어. 지워버려. 발길질이 은채의 아랫배를 강타했습니다. 순간 극심한 통증과 함께 은채는 바닥에 쓰러졌어요. 아기야. 은채가 배를 감싸며 신음소리를 내자 박규섭은 더욱 격분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딸 따위 낳아서 뭐해. 또 한 번 발길질이 날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은채의 옆구리를 맞췄어요. 아버님, 제발, 아기가. 은채의 절규 소리에 남편 준호가 뒤늦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첫마디는 은채를 더욱 절망에 빠뜨렸어요. 아버지, 그만하세요. 이웃들이 들어요. 아내의 안전이나 아이의 생명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체면을 걱정하고 있었던 거죠. 은채는 하복부에서 올라오는 극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리 사이로 무언가 따뜻한 것이 흘러내리는 걸 느꼈어요. 피가 나고 있어요. 그제야 준호가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 하지만 박규섭은 여전히 분노에 차 있었어요. 자업자득이야. 딸 따위 가지려고 하니까. 은채는 의식이 흐려지는 가운데서도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사람이 아니구나. 그냥 아들을 낳아주는 도구일 뿐이었구나. 응급차가 도착했을 때 은채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가면서 마지막으로 들은 건 박규섭의 목소리였어요. 병원비 많이 나오면 어쩌나. 아내와 아이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그들의 걱정은 오직 돈뿐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깨어난 은채에게 의사가 말했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무사해요. 하지만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충격이 다시 오면 조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남편의 말이었습니다. 여보, 아버지도 실망이 커서 그런 거야. 이해해줘. 그 순간 은채는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가족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모두 착각이었다는 것을. 자신은 사랑받는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 그저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밤 병실에서 홀로 누워있던 은채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굴욕을 당하지 않겠다고. 자신과 아이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입니다. 병원에서 사흘을 보낸 후 은채는 퇴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당분간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당부했지만 시댁에서는 여전히 차가운 분위기였어요. 시어머니가 병실에 와서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은채야, 집에 와서 낙태하라 해도 참아야 한다. 시댁은 원래 그런 곳이야. 은채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고통이나 아이의 안전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이죠. 남편 준호는 은채를 집으로 데려다 주며 말했습니다. 여보, 아버지한테 사과드려. 아버지 기분이 많이 상하셨어. 내가 사과를 해야 한다고? 응. 아버지는 우리 집안의 어른이시잖아. 며느리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야지. 그 순간 은채는 소름이 돋았어요. 자신이 폭행을 당했는데 가해자에게 사과를 하라니 이게 정상적인 가족의 모습인가 싶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박규섭은 술을 마시지 않았음에도 은채를 불러냈습니다. 야, 너. 네, 아버님. 병원비 많이 나왔더라. 네가 조심했으면 될 일을. 은채의 주먹이 절로 쥐어졌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참아야 할 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말인데 딸이면 진짜 필요 없으니까 입양이라도 보내든지 해. 아버님, 아니면 둘째, 셋째 계속 낳아서 아들 하나는 건져내든지. 어쨌든 우리 집대는 이어져야 해. 그날 밤 은채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다고. 자신과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떠나야 한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은채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결혼할 때 가져온 옷가지와 몇 권의 책, 그리고 자신의 학위 증서 정도였거든요. 준호가 출근한 사이 은채는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친정에 가서 몸조리를 하고 싶어요. 친정? 왜? 여기서 하면 되잖아.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당분간 조용한 곳에서 지내라고요.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렇게 해. 은채는 친정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오랫동안 망설였던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서진 오빠, 저 은채예요. 유서진. 은채의 대학 선배이자 현재 대기업 유니웰 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학창 시절 은채를 많이 아끼고 좋아했던 서진은 은채가 결혼하면서 연락이 뜸해졌지만 여전히 은채를 걱정해주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거든요. 은채야, 어떻게 지내? 오랜만이네. 오빠,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요. 서진은 은채의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어요.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이상한데? 만나서 얘기할게요. 그날 오후 친정 근처 카페에서 만난 서진은 은채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 당당하고 밝았던 은채가 아니라 초췌하고 지쳐 보이는 모습이었거든요. 은채야, 너 많이 야위었네. 무슨 일이야? 은채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어요. 결혼 후의 생활, 시댁에서의 억압, 그리고 며칠 전 일어난 끔찍한 사건까지 모든 것을 말이에요. 서진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미쳤나? 임신한 여자 배를 걷어찼다고?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제가 이상한 건 아니죠? 저도 잘못이 있는 건 아니죠? 서진이 은채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은채야, 넌 아무 잘못 없어. 그 사람들이 완전히 미친 거야. 당장 이혼해야 해. 하지만 아이 때문에라도 이혼해야 해. 그런 집안에서 아이를 키울 수는 없잖아. 서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은채야, 혹시 일할 생각 있어? 우리 회사에서 기획팀장을 찾고 있거든. 네 경력이면 충분히 가능해. 정말요? 응. 예전의 정은채를 다시 찾아야 해. 누구보다 똑똑하고 당당했던 그 은채 말이야. 은채의 눈에서 오랜만에 빛이 돌았습니다. 오빠, 저 복수하고 싶어요. 복수? 저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당하게 해주고 싶어요. 아니,
그보다 더 혹독하게 서진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그게 바로 내가 아는 정은채야. 그럼 계획을 세워보자. 그날부터 은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굽실거리며 사는 며느리가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여성으로 말이에요. 친정에서 지낸 지 일주일 후 은채는 유니웰 본사에서 서진과 정식 면접을 가졌습니다. 임신 중이라는 핸디캡이 있었지만 은채의 경력과 능력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정은채 씨, 출산 후 복직 의향은 어떻게 되시나요? 면접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출산 후 최대한 빨리 복직하겠습니다. 아이는 어린이집에 맡기고요. 제게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호한 대답에 면접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오후 은채는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은채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유니웰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으로 다양한 계열사와 투자처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는 박규섭이 운영하는 중소기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채는 서진과 함께 자세한 계획을 세웠어요. 박규섭이 운영하는 회사가 우리 계열사 중 하나구나. 서진이 자료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네, 건설 자재 납품업체예요. 우리 건설 계열사와 오랫동안 거래해왔죠. 그럼 더 쉽겠네. 은채야, 네가 직접 그 거래 담당이 되면 어때? 은채의 눈에 차가운 빛이 돌았어요. 완벽해요. 그럼 박규섭의 모든 약점을 파악할 수 있겠네요. 첫 출근 후 2주 만에 은채는 박규섭 회사와의 거래 내역을 모두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지난 3년간 박규섭은 자재의 품질을 속이고 가격을 부풀려 청구해왔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자재를 납품하면서도 정품으로 포장해 공급했던 것도 확인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죄예요. 은채가 서진에게 자료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와, 정말 악질이네. 이런 자재로 건물을 지으면 안전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래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은채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박규섭이 우리 회사 담당자들에게 뇌물을 줬던 기록이에요. 골프 접대, 유흥업소 접대, 현금 봉투까지. 서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건 우리 회사에도 큰 타격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조심스럽게 처리해야 해요. 우선 내부 고발 형태로 감사실에 신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은채는 친정에서 혼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규섭이 자신에게 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차례였거든요. 다음 날 익명의 제보가 유니웰 감사실에 접수되었습니다. 박규섭 회사의 부정거래와 담당자 매수 의혹에 대한 상세한 자료와 함께 말이에요. 일주일 후 유니웰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당사는 협력업체의 부정행위를 확인했으며 해당 업체와의 모든 거래를 즉시 중단합니다. 그날 오후 은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남편 준호였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아버지 회사가 유니웰과 거래가 끊어졌대. 목소리에 당황이 가득했어요. 어머, 왜요? 은채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했습니다. 부정거래 의혹이래. 누가 고발을 했나 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유니웰이 우리 주 거래처였는데 이게 끊어지면 회사가 위험해져. 게다가 다른 업체들도 연쇄적으로 거래를 끊을 가능성이 높아. 은채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만 겉으로는 걱정스러운 척했어요. 정말 심각하네요.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아니야. 너는 몸조리나 잘해. 이런 일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전화를 끊은 후 은채는 서진에게 연락했습니다. 1단계 성공이에요. 정말
벌써 효과가 나타났어? 네. 박규섭이 완전히 패닉 상태래요. 이제 2단계를 준비해야죠. 2단계가 뭔데? 언론 플레이요. 박규섭의 과거 발언들과 행동들을 기사로 만드는 거예요. 은채는 이미 준비해둔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박규섭이 평소에 했던 성차별적 발언들, 직원들에 대한 갑질, 그리고 무엇보다 임신한 며느리를 폭행했던 사실까지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세상이 박규섭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게 해주겠어요. 은채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사는 여자가 아니었어요. 자신을 지키고 정의를 실현하는 강한 여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며칠 후 박규섭에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은채의 두 번째 작전이 시작된 것은 첫 번째 타격 후 정확히 일주일 뒤였습니다. 은채는 대학 시절 언론고시를 준비했던 경험을 살려 기자들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연락한 사람은 조사보도 전문 기자인 김민수였습니다. 은채와 대학 동기였던 그는 현재 주요 일간지에서 사회부 기자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민수야, 오랜만이야. 혹시 시간 있을 때 만날 수 있을까? 은채? 정말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기사감이 될 만한 제보가 있어. 꽤 큰 이슈가 될 것 같은데. 그날 오후 만난 카페에서 은채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민수야, 혹시 직장 내 성차별이나 가정폭력에 관한 기사에 관심 있어? 당연하지. 요즘 핫한 이슈잖아. 특히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의 일탈이면 더 임팩트가 클 거고. 은채가 준비해온 자료를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 알아봐 줄 수 있을까? 박규섭이라는 사람인데. 자료에는 박규섭의 프로필과 함께 그가 평소에 했던 성차별적 발언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직원들 앞에서 한 말들,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한 발언들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여자는 애나 낳고 집에 있어야지 직장 나와서 뭐 해라고 했다고? 김민수가 자료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어요. 며느리 녀석이 딸을 낳는다고 해서 한 대 때려줬다는 말도 있네. 이건 가정폭력 아냐? 그것뿐만 아니야. 이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여직원들에게 한 행동들도 문제가 많아. 은채가 추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박규섭 회사에서 일했던 여직원들의 증언이 담긴 녹음 파일과 문서들이었어요.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들 옆에 앉히고 술 따르게 하고 성희롱 발언도 서슴없이 했대. 이건 완전히 아웃이네. 그런데 은채야, 너는 이 사람과 어떤 관계야? 은채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실은 내 시아버지야. 김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시아버지라고? 그럼 너도 피해자인 거야? 응. 임신 중인데 배를 걷어찼어. 딸이라는 이유로. 미쳤나 정말. 은채야, 이거 실명으로 증언할 수 있어? 지금은 어려워. 하지만 다른 피해자들 증언은 확보할 수 있어. 김민수는 기자의 직감으로 이것이 큰 기사가 될 것임을 직감했어요. 알겠어. 철저히 취재해 볼게.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 고마워. 그리고 민수야, 이 일로 내가 곤란해지면 안 되니까 조심해줘. 당연하지. 제보자 보호는 기본이야. 2주 후 기사가 나왔습니다. 일면 톱 기사였어요. 중소기업 대표의 충격적인 성차별 발언들. 여자는 집에서 애나 키워야. 기사에는 박규섭의 실명과 함께 그가 했던 각종 성차별적 발언들이 상세히 보도되었습니다. 특히 임신한 며느리를 폭행했다는 내용은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어요. 그날 오후 은채의 휴대폰이 난리가 났습니다.
준호부터 시작해서 시어머니, 심지어 박규섭 본인까지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여보, 너 혹시 이 기사 봤어? 준호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무슨 기사요? 아버지 기사. 누군가 아버지를 고발했어. 이게 뭔 일이야? 어머, 정말요? 무슨 내용인데요? 아버지가 성차별 발언을 했다는 거야. 그리고 임신한 며느리를 때렸다는 내용도 있어. 은채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나요? 참 안 됐네요. 여보, 혹시 네가 제가 뭐려? 아니야. 미안해. 너무 당황해서 그래. 전화를 끊은 후 은채는 인터넷 댓글들을 확인해 봤어요.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뜨거웠습니다. 이런 인간이 어떻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임신한 며느리 배를 걷어찼다고? 이건 사람이 아니야. 이런 사람 회사와는 거래 안 하겠다. 여성단체에서 고발해야 해. 그날 저녁 뉴스에도 이 기사가 보도되었어요. 여성 인권 단체들이 박규섭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고 시민들의 분노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진짜 타격은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어요. 박규섭 회사와 거래하던 여러 업체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해 왔거든요. 이미지 손상을 우려하여 거래를 중단합니다. 당사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 업체와는 협력할 수 없습니다. 연쇄 거래 중단으로 박규섭의 회사는 급속도로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세무서에서 박규섭 회사에 대한 정격 세무조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언론 보도 후 시민들의 신고가 빗발쳤거든요. 탈세 의혹까지. 설상가상이네. 서진이 뉴스를 보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요. 은채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채야, 이제 좀 무섭지 않아? 너무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제가 당한 만큼, 아니, 그보다 더 혹독하게 당해야 해요. 은채의 눈에는 여전히 차가운 빛이 돌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언론 보도 후 한 달이 지났을 때 은채에게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정일보다 2주 빠른 출산이었어요. 친정 어머니와 함께 병원으로 향하면서 은채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딸아, 엄마가 너를 지켜낼게. 누구도 너를 무시하거나 차별하지 못하게 할 거야. 뱃속의 아이에게 속삭이며 다짐했어요. 출산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3kg이 조금 넘는 건강한 딸이었어요. 아이를 처음 안아본 순간 은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녕, 하은아. 엄마야. 예쁘고 작은 딸을 바라보며 은채는 확신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절대 자신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고. 당당하고 자립적인 여성으로 키우겠다고 말이에요. 출산 소식을 들은 준호가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여보, 고생했어. 아이 어때? 건강해요. 하은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하은이? 좋은 이름이네. 준호가 아이를 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은채는 더 이상 그 미소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준호 씨,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무슨 이야기? 이혼 이야기요.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 아이도 태어났는데.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하은이를 그런 환경에서 키울 수는 없어요. 여보, 아버지도 많이 반성하고 계셔. 이제 달라지실 거야. 은채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반성이요? 언론에 보도된 후에야? 그게 진정한 반성일까요? 여보, 준호 씨도 그날 밤 저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아버님이 제 배를 걷어찰 때 체면만 걱정하셨잖아요. 준호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날의 일은 자신도 평생 후회할 일이었거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이제 하은이와 새로운 삶을 살 거예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유서진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예쁜 꽃다발과 선물을 들고 있었어요. 은채야, 축하해. 우리 하은이 보자. 서진이 아이를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예쁘다. 엄마 닮아서 똑똑하게 생겼어. 준호는 서진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아내 주변에 남자 동료라는 사실이 불편했거든요. 실례지만 누구시죠? 서진이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윤희회 실장 유서진입니다. 은채 대학 동기이자 현재 직장 상사죠.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윤희웰이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되었거든요. 혹시 저희 아버지 회사와 거래 중단한 것도 물론 회사 결정이었죠. 비리 업체와는 거래할 수 없으니까요. 준비라도 한 듯 서진의 대답은 정확했어요. 준호가 나간 후 서진은 은채 곁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은채야,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힘든 일은 끝날 거야. 오빠, 고마워요. 오빠가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못했을 거예요. 서진이 은채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은채야, 예전에 하지 못했던 말이 있어. 무슨 말이요? 대학 때, 난 너를 정말 좋아했어. 후배였던 너에게 마음을 표현하기가 조심스러워서 고백하지 못했지. 은채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사실 자신도 서진 오빠를 좋아했었거든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서로 좋아하면서도 바보같이 눈치만 보고 있었죠. 지금은 어때? 나에 대한 마음 말이야. 은채가 하은이를 내려다보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오빠, 지금은 하은이가 우선이에요. 그리고 이혼 절차도 복잡할 거고. 당연하지. 난 기다릴 수 있어. 은채와 하은이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어. 그날 오후 은채는 혼자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아이의 성은 정씨로, 이름은 정하은으로 등록했어요. 박씨 가문과는 완전히 연을 끊는다는 의미였거든요. 일주일 후 퇴원하는 날, 은채는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시댁에는 연락조차 하지 않았어요. 딸아, 이제 정말 괜찮겠니? 친정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엄마.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날 밤 은채는 하은이를 품에 안고 조용히 생각했어요. 지난 몇 개월간의 일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을 말이에요. 복수는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박규섭의 회사는 거의 파산 직전이었고 그 자신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한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은채에게는 복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겼어요. 바로 하은이었습니다. 하은아, 엄마가 너에게 보여줄 세상은 달라. 성별로 차별받지 않고 꿈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야. 며칠 후 서진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은채야, 육아휴직 후 복직할 때까지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어. 재택근무도 가능하고. 정말? 어떤 일인가요? 여성 창업 지원 사업 기획이야. 네 경험과 능력이 딱 맞는 일이지. 은채의 눈이 반짝였어요. 완벽해요. 제가 겪은 일들을 다른 여성들이 겪지 않도록 도울 수 있겠네요. 그래. 그리고 은채야, 하나 더 말할 게 있어. 서진이 조심스럽게 운을 뗐어요. 우리 회사 법무팀에서 박규섭 사건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어. 사기죄와 배임죄로. 정말요? 응. 증거가 확실하니까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 그럼 실형도 가능하고. 은채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하은이를 내려다보며
은채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서진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 은채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오랫동안 혼자 견뎌온 외로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로부터 몇 주 후 은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여보세요? 은채야. 나다. 아버지야. 박규섭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위압적이고 거만했던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어요. 쇠약하고 떨리는 완전히 기가 꺾인 사람의 목소리였거든요. 아버님이시군요. 무슨 일이세요? 은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은채야, 제발 한 번만 만나자. 할 말이 있어. 할 말이요? 지금 와서 무슨 할 말이 있으시다는 거죠? 제발, 부탁이야. 한 번만. 박규섭의 목소리에서 절망이 느껴졌어요. 은채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병원에 계시다고 들었어요. 내일 오후에 갈게요. 다음 날 오후 은채는 하은이를 친정 어머니에게 맡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와. 병실 안에 박규섭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몇 달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고 위험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초췌하고 병약한 노인의 모습이었어요. 왔구나. 박규섭이 힘없이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마저도 어색했습니다. 아버님, 몸이 많이 안 좋으시네요. 응. 스트레스성 위궤양이야. 요즘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있어. 은채는 의자에 앉으며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저를 부르신 거예요? 은채야. 나 이제 다 끝났어. 박규섭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사는 완전히 망했고 집도 저당 잡혔어. 이제 갈 곳도 없어. 그래서요? 은채의 목소리에는 동정의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은채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무엇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건가요? 모든 것에 대해서야. 너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 딸이라고 화를 낸 것, 그리고 너를 때린 것. 박규섭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무 늦었다는 걸 알아. 하지만 정말 후회하고 있어. 은채는 차갑게 웃었어요. 후회요? 언제부터 후회하셨나요?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부터요? 아니면 회사가 망하고 나서부터요? 은채야, 아버님이 제 배를 걷어찰 때는 후회 안 하셨죠? 딸이면 필요 없다고 하실 때도 후회 안 하셨고요. 박규섭이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시면 뭐가 달라지나요? 은채야, 제발 용서해 줄 수 없겠니? 용서요? 은채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아버님을 용서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럼 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왔어요. 은채의 목소리에 확고함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아버님께 미움받으려고 그렇게 자란 게 아니었어요. 사랑받고 싶어서였죠. 박규섭의 눈에서 더 많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그냥 아들을 낳아주는 도구로만 봤죠. 은채야,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저는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거든요. 은채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침대 위에 놓았습니다. 하은이의 사진이었어요. 이 아이가 제 딸 하은이에요. 정하은이요. 박규섭이 사진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정하은, 우리 집 성이 아니구나. 네. 박씨 가문과는 아무 상관없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성별 때문에 차별받지 않을 거고 누구에게도 굽실거리며 살지 않을 거예요.
은채야, 하은이, 한 번만 볼 수 있을까? 안 됩니다. 은채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이 아이에게는 아버님 같은 할아버지는 필요 없어요. 박규섭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건 아버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은채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이제 갑니다. 은채야,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아버님, 하은이는 잘 키울게요. 아버님이 저에게 했던 것처럼 키우지 않고 존중받는 인간으로 키울 거예요. 병실 문을 열며 은채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제가 복수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의예요. 문이 닫히자 박규섭의 울음소리만이 병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은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기분이었거든요.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만 보고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진 오빠였어요. 은채야, 어떻게 됐어? 끝났어요, 오빠. 정말로 끝났어요. 고생했어.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 네. 이제 하은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날 밤 은채는 하은이를 품에 안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길고 힘든 여정이 드디어 끝났고 이제 진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차례였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아 다시 봄이 찾아왔을 때 은채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작은 마당이 있는 예쁜 주택에서 은채는 하은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은채가 직접 심은 장미꽃이 만개해 있었고 하은이는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귀여운 아기로 자라 있었어요. 하은아, 엄마 봐. 꽃이 얼마나 예쁘게 폈는지 봐. 은채가 하은이를 안고 마당의 장미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은이는 작은 손으로 꽃잎을 만지려고 팔을 뻗으며 웃었어요. 거실 한쪽에는 은채의 작업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컴퓨터와 서류들, 그리고 벽에는 여성권익보호재단 현판이 걸려 있었어요. 은채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정폭력과 성차별에 시달리는 여성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했거든요. 은채야, 오늘도 상담 문의가 많이 들어왔어. 서진 오빠가 집에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하은이를 위한 새 장난감과 은채가 좋아하는 케이크가 들려 있었어요. 정말요?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다는 거네요. 당연하지. 내가 시작한 이 일이 얼마나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지 알아? 서진이 하은이를 안아 올리자 아이는 깔깔 웃으며 좋아했습니다. 하은아, 아빠 왔어. 서진이 하은이에게 말하자 아이는 더욱 밝게 웃었어요. 비록 혈연 관계는 아니었지만 서진은 진짜 아버지보다 더 나은 아버지였거든요. 은채와 서진은 지난해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예식장이 아닌 작은 교회에서 친정 가족들과 몇몇 친구들만 참석한 소박한 결혼식이었어요. 하지만 그 어떤 결혼식보다 따뜻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은채야, 저녁 뭐 먹을까? 오빠가 해주세요. 전 서류 정리 좀 더 해야 해요. 알았어. 하은이 좋아하는 닭가슴살 죽 끓여줄게. 서진이 주방으로 향하자 은채는 다시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여성의 상담 요청이 여러 건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때 하은이가 은채에게 기어와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하은이가 처음으로 명확하게 엄마라고 부른 순간이었어요. 은채의 눈에서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 하은아. 엄마라고 했네. 서진도 주방에서 달려와 함께 기뻐했어요. 우리 하은이 정말 똑똑해. 이제 말도 하고.
세 사람이 함께 웃고 떠드는 모습은 정말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은채야, 혹시 둘째 생각해 본 적 있어? 은채가 깜짝 놀라며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둘째는 왜요? 아니야, 그냥. 하은이도 동생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오빠도 아이를 정말 좋아하시네요. 응. 하은이도 좋고, 너와 함께하는 이 모든 게 좋아. 은채가 서진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지금은 재단 일도 바쁘고, 당연히 내 결정을 존중할게. 난 은채와 하은이만 있어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그날 밤 하은이를 재운 후 은채와 서진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빠 가끔 꿈 같아요. 이렇게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이. 왜? 예전엔 매일이 전쟁 같았거든요. 눈치 보고 참고 억지로 웃고. 그런데 지금은 정말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넌 이런 행복을 받을 자격이 충분해. 아니, 더 많은 행복을 받아도 돼. 은채가 서진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어요. 오빠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하은이도 오빠를 정말 좋아하고, 나도 은채와 하은이 만나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 이제는 아침에 눈 뜨는 게 기대돼. 벽시계가 밤 10시를 가리켰을 때 은채는 문득 생각했어요. 1년 전 박규섭과의 마지막 만남 이후 그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오빠, 혹시 박규섭 소식 들어본 적 있어요? 아, 그 사람 말이야? 들었어. 결국 실형을 받고 교도소에 있다고 해. 그렇구나. 왜? 혹시 마음이 불편해? 아니요. 그냥 모든 게 정말 끝났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은채는 더 이상 박규섭에 대한 분노나 원망이 없었어요. 그저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승리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다음 날 오후 은채는 하은이와 함께 마당에서 놀고 있었어요. 하은이가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웃고 있을 때 서진이 회사에서 일찍 들어왔어요. 여보, 나왔어. 어머, 오늘 일찍 오셨네요? 응. 오늘은 우리 가족이랑 시간 보내고 싶어서. 서진이 하은이를 안아 올리며 높이 들어주자 아이는 까르르 웃었어요. 아빠. 하은이가 서진을 향해 팔을 뻗었습니다. 우리 하은이 아빠 좋아해? 좋아. 비록 발음이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하은이의 대답에 서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은채야, 정말 고마워. 뭐가요? 이런 행복을 선물해줘서, 하은이를 내 딸처럼 받아들여줘서. 무슨 소리예요? 오빠가 더 고마운 거리요. 세 사람이 마당에서 함께 노는 모습을 보며 은채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하은아, 엄마는 너에게 절대 포기를 강요하지 않을 거야. 네가 원하는 꿈이 있다면 무엇이든 응원해 줄게. 그리고 성별 때문에 차별받는 일도 없을 거야.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는 오후, 작은 마당의 장미꽃 향기 속에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은채는 마침내 찾았어요.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이에요. 이것으로 정은채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한때 굴복했던 여성이 어떻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지 보셨죠?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자신의 가치를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께 어떤 울림을 주셨나요? 앞으로도 진짜 인생 이야기, 진한 감동의 순간들을 전해드릴 환갑 오디오가 함께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삶의 이야기와 지혜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환갑 오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